오늘 사스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좀 충격적인 경험을 했던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2010년 전자신문 데스크를 할 때 지금의 KT 클라우드를 설계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아마존 AWS를 컨설팅해줬던 친구예요. 그래서 KT 그 당시 서정숙 상무가 이 친구하고 저하고 점심을 같이 먹게 해줘서 점심을 먹으면서 제가 짧은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미국은 클라우드가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고 2010년에 물어봤더니 얘 대답이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5년 전, 그러니까 2005년도에 미국에서 스타트업이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았는데 미국은 알다시피 투자해주면 이사회 멤버로 벤처캐피탈 임원이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오거나이즈하고 변할지 다 보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뭐 20만 불, 30만 불, 2, 3억을 펀딩을 해줬는데 그럼 그 돈을 어떻게 쓸 건지를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스타트업이 이 돈을 가지고 노트북을 제외한 소프트웨어를 사거나 서버를 산다 그러면 그 다음날 돈 그대로 뺏어간답니다. 펀딩 안 해준답니다. 야, 이 미친놈아, 클라우드를 쓰지 네가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왜 사냐고. 이게 2005년도 미국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14년 전에. 그러니까 한국은 그 격차만큼 지금 우리 문화가 뒤처져 있다는 거죠. 제가 2009년도 가트너 컨퍼런스를 갔는데 올랜도에 사는 컨퍼런스 갔더니 450개 정도 세션이 있어요. 4일 동안. 그 중에 200개 정도, 절반 이상이 클라우드와 관련된 이슈들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2011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는 세일즈포스닷컴의 드림포스라는 컨퍼런스를 딱 갔더니 일본 업체들이 부스에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한국은 일본보다 IT를 기업에서 활용하는 게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그때는 우리가 일본보다 뒤처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본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니네는 이런 거 어떻게 개발했냐라고 했더니 NTT 도코모의 계열사 중에 한 군데서 저한테 한 얘기가, 둘 다 이제 짧은 영어로 손짓 발짓으로 얘기했죠. 자기네는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떨어져서 세일즈포스닷컴 같이 글로벌 시장에서 잘 나가는 소프트웨어에 애드온으로 붙일 수 있는 모듈만 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세일즈포스닷컴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수십만 기업이 쓰니까 그 기업들 중에는 이런 펑션이 필요할 때 그 일본 업체 솔루션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자기는 일본 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 다이렉트 진출해서 큰 돈은 모르겠지만 성공할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NTT 도코모뿐만 아니라 몇몇 부스에 나온 일본 애들이 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당시 한국은 그런 생각을 가진 기업이 한 군데도 없었던 상황인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얘기는 일부 장표에 제가 녹여드리는데 클라우드 사스의 비즈니스 모델 한 11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요거는 혹시 좀 정보를 좀 얻고 싶으신 분은 연락 주시고 저한테 카라멜 마키아토 정도 사주시면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예. 11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서브스크립션이에요. 서브스크립션. 근데 그 11가지의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다 똑같은 기본적인 고객에 대한 확실한 밸류 프로포지션, 가치 제안을 하는 기업만이 그 11가지를 자기가 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의 스타트업들이 모두 쓰는 휴먼 리소스 HR 관련 솔루션이 있습니다. 제니피츠라고. 얘네는 정말 SAP 오라클에서 나오는 HR 솔루션처럼 기능이 엄청 풍부해요. 근데 공짜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스타트업 중에 얘네 솔루션 안 쓴 애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또 떼돈을 벌어요. 공짜인데 어떻게 떼돈을 버느냐. 미국의 스타트업들이 다 그 솔루션을 쓰니까 스타트업을 위한 보험을 팝니다. 얘네가. 미국은 알다시피 건강보험료 되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좋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회사 돈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인당 보통 한 1,000몇백만 원 하거든요. 기본 베이직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건강보험을 기업이 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한 명이 건강보험을 가입하면 제니피츠는 건강보험 회사로부터 서비스 피로 인당 300불에서 500불을 받습니다. 30만에서 50만 원. 우리가 금융 서비스는 고객 한 명을 애퀴지션 할 때 애퀴지션이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이 보통 몇백만 원 정도 해요. 코프릿 전체로 따지면. 그러니까 한 명을 예를 들면 그 광고를 통해서 가입을 해주면
기업 입장에서 그 제니피츠한테 30만 원, 50만 원 주는 게 큰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는 충성도 높은 고객을 기본으로 손쉽게 확보하면서 건강보험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내가 이제 건강보험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몇몇 주에서 레귤레이션이 좀 걸린 부분이 있어서 회사가 잠깐 지금 어려움은 겪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다양하다고 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보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는 겁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저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이 내 솔루션을 딱 보였을 때 고객이 헐 대박 이런 제품이 있어? 나도 쓰도록 만들 수 있는 자신감이 없으면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이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겁니다. 질문은 도대체 쟤들은 로또를 맞은 것처럼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 요인이 뭐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전통적인 패키지 혹은 온프레미스 솔루션에 대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건데, 이것과 사스 비즈니스의 근본적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생각의 출발을 달리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단히 공자님 말씀 같은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옛날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예스복습 열심히 하면 서울대 간다 그러잖아요. 그거 대한민국에 모르는 학생들 없었습니다. 그죠? 근데 예스복습 매일 하기 힘들잖아요. 사스 비즈니스가 그런 겁니다. 이 예스복습이라는 원칙에 준하는 첫 번째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안서가 아닌 내 앱의 화면을 딱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10초 내에 헐 대박 뭐 이런 솔루션이 다 있어라는 느낌을 못 받으면은 절대 장사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나온 모든 솔루션들 오늘 제가 몇 개밖에 안 가져왔습니다. 핵심은 얘들은 설명 안 합니다. 이것만 딱 보여줍니다. 그럼 고객이 이런 게 있어라는 느낌을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모두 쓰는 글로벌 메시징 솔루션이 있어요. 기업에서 슬랙이라고 있습니다. 슬랙. 이 슬랙은 한국의 벤처타운에 가면은 벤처타운에서 이게 정말 한 기업이 딱 쓰잖아요. 한 달 내에 그 건물에 있는 모든 벤처기업이 다 씁니다. 확산되는 경로를 제가 지금까지 17,325명의 CEO한테 물어봤더니 다 이럽니다. 그거 어떻게 썼어요? 그랬더니 옆 사무실의 CEO가 반방대 뭘 쓰길래 뭐예요? 그랬더니 슬랙을 쓰더래요. 그거 자기도 깔았다는 겁니다. 화면 한 페이지를 보고 화면에 어떤 메뉴를 봤는지는 저도 모르죠. 직관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정보 공유가 돼요? 야 이거 카톡보다 훨씬 편하네? 라는 느낌을 직관적으로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공자님 말씀을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21년간 기자질을 했고요. 전자신문 데스크를 끝내고 주로 초기 단계 미국과 유럽, 중국 기업의 벤처 캐피탈 투자 동향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얼리 스테이지의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보면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세상을 뒤바꿀 기업들을 알게 되죠. 제가 옛날에 만약에 페이스북 저는 초창기에 뜰 줄 알았거든요. 그때 5억을 투자했으면 그 돈이 오늘 페이스북의 코퍼레이트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5억이 얼마 됐는 줄 아십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6조 5천억 됐습니다. 5억 투자했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정보를 얻는 건 아니고 앞으로 뜰만한 기업들을 미리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들을 한국의 저희 이제 수강생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혹시 유튜브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에 박서기 TV라고 제가 얼마 전 개설을 했습니다. 아직은 구독자가 많지 않은데 주로 얼리 스테이지의 스타트업들에 대한 투자 동향을 통해서 걔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통찰력을 한국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한 10분 내외의 영상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현진, 손흥민만 보지 마시고 이것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기자생활 21년 하면서 2번의 창업을 해서 집안 돈을 꼴딱 말아먹은 적이 있었고요. 전자신문에서 데스크를 하면서 전략기획실장을 하면서 7개의 사업을 론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몇 번 의미 있는 성공을 한 적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은 6개월 내에 다 말아먹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어쨌든 트라우마처럼 사업을 하는 데 대한 그런 노이로제 같은 게 있는데,
그나마 성공했던 경험과 완벽하게 실패했던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걸 정리를 한 2년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강의를 요즘 많이 하는데요. 동시에 오늘 말씀드릴 사스 업체들의 성공 사례를 분석했더니 예외 없이 제 실패했던 경험과 성공했던 경험의 원칙이 다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최근 유행한 책 This is Marketing이라는 마케팅이다라는 책에 세스 고든이 한 얘기를 보면은 딱 이 얘기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얘기입니다. 이거는 예외 없이 대기업이고 스타트업이고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네 제품과 서비스가 익명의 대중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절대 믿지 말라는 거죠. 그런 노력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다 보면 쓸데없는 마케팅 비용과 쓰고 광고 비용만 쓴다는 겁니다. 인력만 많이 뽑고. 차라리 처음 론칭했을 때 단기간 내 50명의 충성도 높은 고객, 기준은 뭐냐면 네가 사라지면 나 저거 정말 필요했는데 니네 없어서 너무 아쉬워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고객부터 빨리 확보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 50명을 아쉬워할 50명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처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구조를 완성되기 전에 간단한 말로 표현하든 프로토타입이 완성돼서 초기 템플릿 같은 화면을 보여주든 완성된 화면을 보여주든 사람들이 얘기를 듣는 순간 보는 순간 직관적으로 헐 대박 그게 가능해요? 그런 기술이 있어요? 라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마케팅을 하면 50명을 확보할 거다? 절대 힘든 겁니다. 제가 이걸 예를 들어 설명하는 보통의 경우가 이런 겁니다. 저는 소개팅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아주 우리 대학 때 소개팅을 하면 소개팅을 했는데 저 폭탄이야 라는 느낌이 딱 드는 사람 있잖아요. 딱 들어올 때부터 그 폭탄으로 느꼈던 이성을 그 다음에 우연히 만났는데 똑같은 구조인데 그 사람이 폭탄이 아니라 매력적인 이성이라고 느낄 확률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첫눈에 한마디로 설명했을 때 직관적인 느낌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서 인터넷 서비스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공한 직방, 토스, 또 전 국민이 쓰는 카카오톡, 요즘 인테리어 업계에 새로 뜨는 직다, 모든 서비스의 특징은 앱을 쓰는 사람들이 옆에서 누군가 봤을 때 야, 그 무슨 앱이야? 헐 대박 이런 앱이 있어라고 됐다는 거죠. 직관적으로 설득할 수 없다면은 설명을 해야 되는 거면은 그 솔루션 사업은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아주 복잡한 엔지니어링 분야를 제외한다면.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가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했거나 지금 이제 많은 기업들 대상으로 강의하는 게 이 아웃사이드인 전략이거든요. 사고방식 체계. 이 핵심은 지금까지 200년간 경영학은 혹은 우리 소프트웨어 업계는 Buy my stuff. 우리 제품이 이렇게 쌉니다.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사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절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here to help. 고객님 이런 게 고민이시죠? 그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 말란 얘기가 아니라 고객의 고민을 적확하게 찝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뒤쪽에 나온 사스 업체들의 성공 사례에서 설명이 되는데요. 첫 번째 샌드버드,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한국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하면서 쫄딱 말아먹던 애들이에요. 그러면서 할 수 없이 피보팅을 합니다. 사업 전략을 수정합니다. 수정하는데 얘들이 되게 똑똑한 개발자 집단이었어요.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 서비스를 하는데 여성용 커뮤니티 서비스를 하는데 대부분 남자애들이었거든요. 그 여성의 리퀘어먼트를 잘 모르잖아요. 그 사업이 당연히 잘 안 되죠. 그러면서 자기 개발력을 가지고 맥스민가 어딘가 게임 회사하고 대규모 인터넷 인발브드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을 이렇게 면담을 하는데 다들 이런 고민을 하더래요. 고객 기반으로 채팅 서비스를 붙이고 싶은데 이걸 다시 스크래치로 개발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걸 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제기를 아마 넥슨인가 어딘가를 가면서 야 그런 거를 우리 개발된 펑션을 니네 API로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API도 연결해주고 SDK도 주겠다.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도 주겠다고 했더니 야 그런 거 있으면 당연히 쓴다고 한 거예요. 그 애들이 한국 기업 몇 군데에서 그런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러다가 미국을 조사해 보니까 이거는 전 세계 모든 컨슈머 기반의 인터넷 서비스 하는 기업들이 다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콜센터 전화하는 것보다 요즘 제너레이션 G세대는 다 채팅하는 게 익숙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채팅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서 API로 서비스 해주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미국의 Y 컴비네이트라는 세계 최고의 그 인큐베이팅 업체한테 제안서를 냅니다. 니네한테 교육을 받고 싶다. 미국의 그 Y 컴비네이터한테 제안서가 허락만 받으면 이 기업은 100% 로또를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Y 컴비네이터를 졸업한 한국의 몇 안 되는 스타트업이 된 거죠. Y 컴비네이터는 제안서를 보내면 얘들이 몇 가지 기준을 봅니다.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사람의 됨됨이를 봅니다. 학벌 절대 안 봅니다. 백그라운드 정보에서 애들이 얼마나 고객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팀인가. 한 명의 제안서는 절대 안 받고요. 복수의 팀에 대한 인간성과 가치를 봅니다. 두 번째, 이 얘들이 하려는 서비스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든 것이냐. Here to help 정신이 있는가. 근데 그 문제가 자기들이 봤을 때 이거는 범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얘네 제품과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얘를 미국으로 초대합니다. 초대해서 6개월 동안 교육을 시키면서 졸업을 시킵니다. 졸업할 때쯤에는 미국의 벤처 캐피탈들이 돈 싸질머지고 와서 투자를 해줍니다. 그럼 얘네가 이런 사례예요. 올해만 2월 달에 5,200만 달러, 5월 달에 5천만 달러. 시리즈 B 라운드로 B1, B2로 두 번 더 펀딩을 받았습니다. 아마 애들 내년 되면은 1억 불 이상 펀딩 받을 겁니다. 확실하게. 왜냐하면 얘네 경쟁사 중에 트윌리오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 회사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현재 시가총액이 144억 달러입니다. 15조 원. 얘네는 뭘 하는 거냐면 기업의 시스템에 텔레커뮤니케이션 및 채팅 기능을 연결해주는 그런 사스 서비스를 하는 애들입니다. 전 세계 기업 중에 얘네 솔루션을 안 쓰는 애들이 없어요. 뭐 에어비앤비 등등등등 모든 회사들이. 우리가 에어비앤비 쓰면은 외국 나서 에어비앤비나 우버로 앱으로 하면은 거기에서 통화하는 기능이나 채팅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100%다 트윌리오 걸 다 쓰거든요. 근데 얘들은 텔레커뮤니케이션 통신 기능보다는 채팅 기능만 넣자고 한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채팅만 하기를 원하는 세대가 점점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 특화된 영역으로 사람들의 니즈, 그러니까 기업들의 니즈를 파고든 거예요. 완전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얘네 아마 한국 기업으로 미국 스타트업이 미국 가가지고 미국에서 다시 사업 시작해서 첫 IPO 하는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대박을 치는 거죠. 유튜브 보시면 얘네 그 샌드버드의 한국 김동진 사장인가 이 젊은 친구가 한 인터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문제는 내 사업의 솔루션의 첫 번째 니즈가 내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두려워하시지 말게 나와 유사한 거대한 경쟁사가 있으면 두려워하시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시장을 지배하는 회사가 있다는 뜻은 그 솔루션과 기능에 대한 전 세계 고객들의 니즈가 이미 확보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내가 좀 더 특화된 솔루션과 특화된 기능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초기 고객을 확보할 가능성이 훨씬 높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 인도 회사 바이모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전 세계 세일즈포스 오토메이션, 영업 자동화, CRM 관련된 기능 시장은 이미 머추어됐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거든요. 세일즈포스.com부터. 근데 그 세일즈포스.com이 지배하고 있는 시장에 이런 바이모 같은 후발주자들이 수도 없이 나오는데 다 대박을 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일즈포스.com을 쓰는 저도 옛날 전자신문 때 세일즈포스.com을 도입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PM으로서 이걸 써본 사람들은 뭔가 아쉽고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좀 더 고도화할 수 있는 기능들. 근데 그 니즈를 맞춘 애들은 100% 다 성공이에요. 거의 다 대박. 얘네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내가 세일즈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얘네가 지금 주로 금융회사들이 얘네 고객이 엄청 많습니다. 전 세계 50개 이상의 기업들이 10만 명 이상의 세일즈 랩들이, 세일즈 영업 대표들이 이걸 쓰고 있는데 뭐 악사, 알리안츠, 뭐 주리 등등 이런 회사들이 쓰는데 얘네 이런 거예요.
세일즈 퍼슨들이 영업사원들이 고객을 만나러 가서 영업 성과를 낼 때 이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와 필요한 컨텍스트가 뭔지를 본 겁니다. 그럼 첫 번째는 automatically collect rich contextual sales data. 세일즈와 관련된 인근의 문맥적인 풍부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다 모아줍니다. 예를 들면 당연히 우리가 세일즈 데이터 같은 거 뭐겠습니까? 제 스마트폰에 있는 구글의 그 친구에 대한 연락처 정보, 약속 정보, 혹은 여러 가지 다른데 에버노트에 있는 그 친구와 저와의 기존의 트랜잭셔널 데이터 정보, 만났더니 술을 좋아하더라. 우리 박준성 회장님이 제 고객이면 박 회장님하고 술 먹을 때는 절대 1시 전에 집에 갈 생각을 하지 마라.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박 회장님은 그래서 3차쯤 갔을 때 얘기하면은 제 부탁을 들어주세요. 근데 1, 2차 때 먼저 가면 제 부탁 절대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정보를 써놓으면 이 데이터를 지가 다 모읍니다. 그 다음에 correlate sales activity to outcomes.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 고객을 만나거나 컨택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얘네가 레코멘드를 해줘요.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인도 애들이 나와서 영어로 하는 얘네 그 시나리오에 대한 홍보 동영상이 있는데 야 이거 보면은 세일즈 랩들이 이걸 안 쓸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이런 영업 자동화, 세일즈 퍼슨의 모바일 앱 기반의 영업 자동화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I for All이라는 이런 어워드도 받았고요. 가트너 쿨밴더는 같은 회사 애들을 선정만 해주면 얘들은 그날로 인생 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상을 받았던 애들인데 2013년도에 선정됐는데 이런 겁니다. 세일즈 분석을 예측 가능하게 해보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얘들 생각은 지금의 세일즈 랩들이 노트북 들고 가서 노트북 켜고 이런 사람들 거의 없거든요. 스마트폰 다 하고 하나 보여줄 때 정도는 태블릿 PC 하나 정도 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바일 퍼스트 솔루션으로 만들자 라고 해서 고객과의 상호작용, 전화하거나 만나거나 메시지 보내거나 이메일 보내는 거, 캘린더, 고객 여러 가지 상호작용들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지가 다 추적해서 이 고객은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은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미국은 이렇게 고객에 대한 최적의 활동을 예측해주는 솔루션들이 다 대박이거든요. 예를 들면 인사이드세일즈닷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콜센터 직원들은 우리는 엑셀 시트로 300명에 대한 자기가 오늘 어사인 받은 전화해야 될 목록을 딱 보면 알아서 전화하잖아요. 그죠? 미국은 그런 콜센터 없습니다. 인사이드세일즈닷컴을 딱 쓰면은 박준성 회장님은 절대 10시엔 전화하지 마라. 10시에는 개 데리고 양평에서 산책을 하신다. 산책 끝날 때가 12시쯤 전화해라. 이런 것들이 사람별로 예를 들면 레코멘데이션을 다 해주는 거예요. 인공지능 기반으로. 예를 들면 그런 솔루션들이 있으니까 얘도 이제 그런 걸 만든 거죠. 그래서 등록 고객 중에 놀라지 마십시오. 매일 바이모 앱을 사용하는 세일즈 퍼슨이 75%입니다.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이 그 기업의 사용자가 데일리 액티브 유저가 75%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쓰다 보면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제 스마트폰으로 하는 과정에서 에버노트 같은 이런 앱들을 제가 안 쓰면 안 되도록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도 최근에 1,800만 달러 펀딩을 받아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본격적인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애들이고요. 먼데이닷컴 요거는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찍어서 정말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얘네 홈페이지에 있는 맨 첫 번째 초기 화면을 제가 캡처했던 온 건데요. 프로젝트 관리 솔루션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약간 연배 있으신 분들은 옛날에 프로젝트 관리 솔루션, 우리 패키지 솔루션들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엄청 어려워요. 셋업하고 쓰려면, 펑션을 익히려면. 근데 얘네는 정말 직관적입니다. 프로젝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 여기서 설계는 누구 담당, 개발은 누구 담당, 뭐는 누구 담당, 디프리 담당은 누구 담당 해놓으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서로 다 공유하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팀 프로젝트 할 때 퍼슨별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액티비티별로 페이즈 1을 done 했는지, 아직은 워킹하고 있는지, 미뤄놨는지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먼데이닷컴이 나왔을 때, 얘네가 나왔을 때 2012년도에 혹은 그 이후에 먼데이닷컴 같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솔루션들은 다들 뭘 썼냐면 아까 말씀드린 슬랙 같은 협업 툴을 다 썼습니다. 협업 툴이란 게 프로젝트 진행 현황 혹은 회사의 여러 가지 공지사항 정보 공유 이런 쪽이거든요. 슬랙 같은 거. 한국의 무슨 잔디, 플로우 이런 솔루션들은. 근데 얘들은 그 중에 프로젝트 관리만 좀 더 직관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딱 첫눈을 딱 보는 순간 다 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RPA 솔루션 중에도 그리스에 헤드쿼터를 둔 소프토모티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한국 지사장이 제가 아끼는 동생이 그 지사장이 제가 얼마 전에 걔네 회사 가서 걔네 시스템 펑션들하고 이렇게 쭉 봤는데 한국에 얘네 고객이 생각보다 많아요. 한국의 1등은 오토메이션 애니웨어거든요. 프랑스 제품. 근데 얘네 고객들이 대부분 특징은 뭐냐면 RPA를 알아서 검토하다가 얘네 화면 몇 개 딱 보고 헐 대박 이런 게 있어라고 해서 알아서 구매한 겁니다. 한국 지사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하려는 사스 비즈니스가 이런 먼데이닷컴이나 걔네같이 그렇게 직관적으로 고객한테 밸류 프로포션을 할 수 있는 건지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얘네가지는 이스라엘은 정말 잘 나가는 스타트업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 이스라엘 지금 현재 스타트업 중에 기업 가치가 1위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B2B 솔루션을 한 애가 상대적으로 늦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그 스타트업들 중에 잘 나간 애들이 많은 이스라엘에서도 기업 가치가 1위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e서브라고 이거는 건설 관련된 아주 특화된 솔루션이에요. 건설 관련된 메인 건설사들의 솔루션들은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근데 얘네는 창업자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메인 시공사가 있으면 건설이라면 당연히 복잡한 하청업체들이 다 인발브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메인 건설사의 시스템은 다들 잘 돼 있는데 이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하청업체들은 시스템들이 대부분 복잡하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상상을 해보면 건설사의 종합 시스템과 잘 연동을 시켜놓으면 하청업체들의 jobs to do 해야 될 일과 그 일정에 대한 다큐멘테이션 정보라는 거는 손쉽게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점에 참여해서 서브 컨트랙트를 위한 베스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를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만들고 뭐 종합 건설 정보 회사의 각종 정보를 트래킹해서 모바일로 구현하도록 만든 건데요. 얘네 홈페이지를 제가 딱 보면서 저는 이제 대충 재료 만들 때 홈페이지를 다 분석을 해보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현재 건설사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current time spent on document management 내가 문서 관리에 쓰는 시간을 제가 직접 입력을 해봤습니다. 제가 중소 건설 하청 업체라고 치고 예를 들면은 얼마나 많은 주문 변화가 한 달에 일어나는지 그리고 뭐 구매 주문은 한 달에 몇 번 일어나는지 이런 걸 제가 다 써봤습니다. 가능한 적게. 그랬더니 10개의 질문을 제가 좀 썼더니 제가 현재 레거시나 온프레미스 시스템으로 이용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시간이 이 10가지 업무에 대한 수백 가지 태스크에 들어가는 다큐멘테이션 시간이 245시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얘들은 제가 여기 뭐 한 건, 세 건, 200건, 뭐 120건 이렇게 해놓은 것들을 이 서브 시스템으로 다큐멘테이션 하는 시간은 47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0.47이니까 47분도 아니죠. 그죠? 60분에 0.47이면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245시간 걸리는 게 이 서브로는 30몇 분. 약간은 부풀린 사기성 있는 정보라고 치더라도 한두 시간밖에 안 걸린다는 겁니다. 세이브하는 시간이 244시간을 내가 세이브할 수 있다는 거예요. ROI를 보여준다는 게 정량적인 ROI를 보여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잘 따져보면 고객이 현재 시스템을 쓸 때와 우리 솔루션을 쓸 때 차별화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효과는
시간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인력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월 사용료에 대한 부분, 유지보수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거를 만약에 해본 사람은 테스트라도 해본 사람은 얘네 콜센터로 전화하거나 메일을 안 보내고는 못 베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안 보낼 수가 없다는 거죠. ROI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미국의 아까 애저도 뭐 현재 시스템과 애저를 썼을 때 ROI를 보여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 보는 교훈은 얘는 어쨌든 전문 건설 업체들, 하청으로 들어가는 업체들이 고유의 어떤 그 문서 기록 관리 시스템이나 생산성 최적화에 대한 니즈가 많은데 잘 못 쓰고 있고 그 시장에 대한 개척도 안 되고 있으니까 개척을 해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필드 관리, 필드 노트, 데일리 리포트, 뭐 RFI, 이메일 통화, 프로젝트 과일, 계약, 캘린더, 마일스톤, 전사 관리, 감사 로그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능을 복잡하지도 않아요. 안에 있는 기능들 화면 몇 개를 딱 보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이걸 안 쓰고는 못 배긴다는 거죠. 게다가 월 사용료를 내는 거니까. 핵심은 마지막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 스스로 ROI를 측정해 볼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계획을 할 때 예를 들면 어떤 기획을 했을 때 이미 개발이 끝나거나 개발을 진행 중이면 이 방법론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 아이디어가 있고 공식적으로 팀이 스타트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인가를 따질 경우에 제가 지금까지 저는 뭐 1년에 뭐 100군데 이상에서 제가 강의를 하니까 이런 신규 사업 계획 방법론에 대한 자료를 정말 많이 읽어봤거든요. 그리고 제 개인적 경험으로 제가 9번의 창업 혹은 신규 사업을 해봤던 경험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백워드로 다 적용을 해봤을 때 이거를 알았으면은 내 사업은 다 성공했을 거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 제가 만나지 않았겠죠, 그죠? 이런 방법론이란 자신감이 든 방법론 유일한 방법론이 아마존의 아웃사이딩 방법론입니다. 이 방법론은 이거는 구글 검색에도 포브스지에 나와 있는 기사밖에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많은 자료를 좀 어떻게 찾아서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는 프레스 릴리즈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만약 우리 영림원 같으면 영림원이 온프레미스 K 시스템을 2년 후에 애저 기반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SaaS로 만들겠다 그러면 그게 영림원에게 보도자료를 2년 후에 낸다는 기분으로 미리 2년 후에 보도자료를 쓰는 겁니다. 지금 2013년 1월인데 기획을 했는데 권영범 대표님하고 임원들 회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재경 전무님이 사업에 대한 추진 단장이었으면 보도자료 2015년 1월짜리로 써오는 겁니다. 기자한테 배포하는 보도자료를. 보도자료라는 것은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를 기자가 딱 봤을 때 매력적으로 기사를 크게 써줄 수 있는 문구가 담겨야 되거든요. 기자들이 봤을 때 영림원이 클라우드 사업하는데 이거 기사 좀 써줄 만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담아야 됩니다. 핵심은 뭐냐면 누구나 봤을 때 ERP 같은 기술을 모르는 사람도 이런 매력적인 걸 영림원이 해? 얘네 앞으로 대박 날 것 같은데 라는 밸류 프로포지션이 직관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문구가 담겨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직방, 토스 같은 경우 직방 나왔을 때 이랬잖아요. 젊은이들이 원룸 구할 때 부동산 10군데 다니면은 반나절씩 다니면 거의 5일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저는 직방으로 항상 제 연구소를 구하거든요. 지금 7년째. 평균 제 원룸 구할 때 걸린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밖에 안 걸려요. 한 40개 정도의 원룸을 이 외부로 보고 제가 인터넷 모바일로 보고 결정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직관적으로 사람들에게 밸류 프로포지션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존은 지금까지 20몇 년째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프라임 서비스를 만들 때도 그렇고 아마존 킨들을 만들 때도 그렇고 아마존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만들거든요. 그 보도자료 낼 때도 항상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키텍처 고민을 처음에 아무것도 안 한대요. 그 다음에 FAQ 리스트를 6페이지짜리 이거 뭐 꼭 페이지 수를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FAQ라는 것은 자주 묻는 질문이잖아요. Frequently Asked Question. 사용자들이
2015년도에 2년 후에 영림원의 새로운 ERP 시스템이 SaaS로 나왔을 때 사용자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이 있거든요. 그 옛날 ERP와 달리 설치하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에 ERP 할 때는 커스터마이징 하는 6개월 정도 컨설턴트 돈만 주면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궁금한 게 정말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FAQ를 미리 고민해서 영림원에서 FAQ에 대한 수십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놨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요이 땅 했을 때 어떤 것까지 개발을 해야 되고 나중에 마케팅 메시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거고 우리 개발팀이나 전체 전담팀에서 어떤 마인드셋, 공통의 마인드셋을 가져야 될지를 미리 다 합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요. 신규 사업을 저도 많이 해봤지만은 하다 보면 처음에 대충의 코끼리 다리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코끼리 코 같은 게 갑자기 나옵니다. 그러면 대화의 프로토콜이 안 맞아서 개발이 삐걱삐걱 하거든요. 마케팅 메시지도 다르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 FAQ 리스트를 만들다 보면은 고객이 정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어디까지 1단계 개발을 해야 될지, 그걸 위해서 우리의 영업 조직과 서비스 조직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그리고 이게 론칭될 때 마케팅 메시지를 뭘 중심으로 가야 될지, 그리고 그렇게 고객에게 먹히려면은 제품의 하드웨어는 폼 팩터, 제품의 스펙과 소프트웨어나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는 메인 펑션을 뭘로 가져야 될지가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고객 경험을 묘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토스를 만든 그 비바 리퍼블리카라는 회사가 한국의 핀테크 기업 중 유일한 유니콘 기업이에요. 얘가 서울대 치대 나온 치과 의사입니다. CEO가. 얘가 이걸 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얘가 사업을 3개를 하다가 다 말아먹었어요. 얘가 앙트로프로너십에 대한 기업가 정신이 정말 뛰어난 애예요. 의사를 때려치고 너무 재미없다고. 3개를 말아먹고 회사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거의. 얼마 안 남았어요. 얘가 전담 팀들한테 공동 창업자한테 얘기했고, 야 어차피 3달 후면은 돈 다 떨어지고 각자 자기 갈 길 가야 되니까 다시 사업 아이디어를 찾는데 지금처럼 책상에 앉아서 찾지 말고 3개월 동안은 회사 출근하지 말자. 진짜 그랬습니다. 아침 9시부터 밤 6시까지 내가 갈 수 있는 발걸음 닿는 모든 커피숍과 젊은이들이 만나는 공간에서 애들의 얘기를 엿듣는 일을 하자고 그런 겁니다. 그래 딱 보니까 20대 애들, 10대 애들은 모이면은 뭐 사 먹든지 뭘 하든지 다들 엠빵을 하잖아요. 엠빵을 할 때마다 이거를 각자 1230원씩 내다 보면 30원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그거를 수저 안 들고 서로 이렇게 송금할 수 있는 기능들을 누구나 원하고 있는데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애들은 안 하더라는 겁니다. 또 애들은 3개월 동안 밖에서만 일하고 2주에 한 번씩 경영회의만 했대요. 그 고객들의 리퀘어먼트 취합한 얘기를 해보니까 무료 송금하는 앱이 있으면 좋겠다. 지금의 토스는 훨씬 복잡한 플랫폼이 됐지만 처음에 엠빵을 무료 송금하는 앱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연배 있으신 기업에서 중책을 맡으신 분이야 가오 떨어지게 무료 송금하는 앱을 그 당시엔 쓸 필요가 없었죠. 우리야 법인카드 쓰고 되면 하니까. 근데 애들은 무료 송금이니까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같이 햄버거 먹고도 같이 3,230원씩 내야 되면은 어떻게 엠빵을 할 겁니까? 그걸 잔돈을 관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앱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처럼 이 고객 경험을 미리 묘사할 수 있는 몇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우리 박준성 회장님 말씀하신 퍼소나, 우리 한국말로 페르소나라고 하는 가망, 가상 대표 고객들 몇 명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쓰고 어떤 느낌을 가질까. 예를 들면 이 포트레이얼 오브 커스텀 익스피리언스 이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얘네 솔루션 썼더니, 여러분의 사스를 썼더니 이거는 정말 월 사용료나 유지보수료가 너무 매력적인 거다. 두 번째, 어떤 회사는 이 솔루션을 썼더니 우리 임직원들의 사용률이 너무 높아질 것 같더라. 이 사용자 경험을 미리 다 예측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은 내가 앞으로 개발 과정에서 해야 될 일의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가 다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 3번은 우리가 내후년에 론칭할 때까지 개발하기가 너무 쉽지 않다. 이게 잘못 개발하면 오히려 욕 얻어 먹을 수 있으니까 3번은
2015년에 론칭하고 2016년도 메이저 업그레이드하고 버전 업을 할 때 그때 내놓자. 이런 의사결정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 번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세 번째를.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되기 위해서는 아까 박준성 회장님 말씀하신 디자인 띵킹 방법론, 커스터머 저니 매핑이라고 고객과 24시간, 48시간 붙어 지내봐야 됩니다. 고객은요, 내가 필요한 기능이 뭐라는 얘기를, 나한테 정말 필요한 얘기를 절대 해주는 고객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고객의 그 말 속에 있는 컨텍스트나 뉘앙스를 내가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디자인 띵킹이 가장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토스 앱이 나온 배경도 젊은 애들이 야, 우리 엠빵 해야 되는데 이거 손쉽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 이런 얘기 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애들이 햄버거 먹고 커피 먹고 떡볶이 먹으면서 몇십 원씩 서로 엠빵 하면서 서로 그 돈을 n분의 1로 다 capture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걸 보면서 저걸 10원 단위까지 손쉽게 엠빵하고 송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는 걸 개발을 해냈다는 거죠. 항상 사용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사용자의 속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걸 찾아내는 게 이 아웃사이딩 기반의 신기술 혹은 신사업 창출 전략의 핵심입니다. 혹시 이거를 실습을 겸해서 교육을 받으시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투이 컨설팅의 투이 아카데미에 제가 고정 강의를 합니다. 이번 다른 강의를 하다가 이번 11월 15일 날 요 내용을 실습하는 걸 포함해서 2시간짜리 강의를 해요. 여러분들 뭐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될 정도의 여러 명이서 그 정도의 돈이 들면 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신규 사업에 대한 걸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은 검증을 한번 해보시려면 이 방법론에 대한 걸 한번 와서 한번 11월 15일 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스 후발주자들의 고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발주자가 있으면 오히려 더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선발주자가 있습니다. 한국은 우버가 나왔을 때 저처럼 50대 중반 넘은 사람들 대부분 이럴 거예요. 야, 저거 우리 옛날에 젊을 때 탔던 나라시 택시 모바일 앱이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나라시 택시란 말에 대해서 뭔 말이지 하고 보시는 분 다 40대 미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대부분 업체들은 우버를 따라했어요. 근데 프랑스의 앙트로프로너십의 핵심은 뭐냐면 글로벌하게 뜨는 놈이 있으면 카피캣을 하는 게 아니라 얘네가 그 트렌드에서 못하는 게 뭔지를 찾아낸 애들이 정말 많습니다. 프랑스 스타트업들의 제가 정말 배우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 프랑스에서 블라블라카라는 장거리 우버 앱을 만들어서 완전 대박을 친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뜨는 솔루션 세일즈포스닷컴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발주자들 중에 잘 된 애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래서 오히려 고객의 내가 어떤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지, 특히 이게 선발주자가 있으면 선발주자가 못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 복잡한 기능을 하지 마시고 딱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기능만 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인지를 보고 이런 밸류 프로포지션을 항상 고민하시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분명한 ROI를 직관적으로 고객이 느낄 수 있는 제시 방안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겁니다. 이게 현재 투자하고 있는 시스템 투자 운영 비용과 개발됐을 때 비용,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삼성 SDS가 몇 년 전에 600억 들여서 3년 동안 개발한 영업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본사 헤드쿼터 미국인 부사장들이 아니 삼성 같은 데들이 어떻게 이렇게 촌스러운 시스템을 쓰냐고 SDS를 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사장 부사장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미국 본사 부사장, 미국에 있는 부사장들, 미국 애들이 이걸로는 영업관리가 안 된다고 그 SDS 플러스 야단치고 나서 미국 애들한테 그랬대요. 얘가 어떻게 개발해야 되냐 그랬더니 아니 클라우드 시스템을 안 쓰는 회사가 전 세계 삼성뿐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애들이 국내 정말 눈꽃만한 사스 개발, 파스 기반의 사스 개발 업체 몇 군데를 불렀습니다. 제안서 딱 받았더니 3년 동안 600억 개발했는데 개발 비용은 3분의 1 기간에 5분의 1, 6분의 1밖에 안 들어가고 그거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삼성 SDS
삼성전자 있잖아요. 삼성 SDS한테 또 맡기면 또 600억 달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못하죠. 근데 3년이 아닌 1년이 안 되는 기간에 100억 미만의 비용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계약을 해서 쓴 거죠. 그거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ROI라는 게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ROI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 중에 핵심은 내가 이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를 검증을 했는지를 자꾸 고민을 해보십시오.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하면은 토스 사례만 고민하십시오. 내가 정말 내 가망 고객, 잠재 고객, 고대 기존 충성 높은 고객들을 얼마나 찾아봤는지. 제가 사스 쪽은 많지는 않지만 몇몇 업체들, 소프트웨어 업체들 가끔 약간의 컨설팅 겸 자문을 해준 적이 있는데 저는 질문 딱 한 가지만 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객과 잠재 고객을 만나봤는지. 근데 만나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사업하시는 분 중에 거의 없었습니다. 만나보더라도 그냥 잘 쓰는지 설문조사 정도만 한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그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얘기를 들어볼 수 있게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샌드버드처럼 여러분이 한국의 글로벌 서비스라는 기업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의 공통된 특징은 전 세계 똑같은 글로벌 기업들 수준으로 IT 인프라나 IT 활용률이 높다는 겁니다. 걔들이 정말 필요한 서비스를 여러분이 하나 발견을 하시면 여러분 어쩌면 손쉽게 미국을 진출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